윤석열 대통령 동해 석유 가스전 발표 이후에 연일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TF 꾸려서 좀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의혹이 아직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대통령 깜짝 발표 이후에 온 나라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 가스전 논란, 또 중요한 민생 현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죠. 또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시청자들 위해서 한번 소개 한번 네. 또 카메라를 보고 말씀하시는 네. 쪽이 있습니다. 예. 네,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입니다. 네. 보름 전까지는 분당을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네. 이번에 조금 안타까웠다. 그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도당위원장이시고 보름 전까지 21대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본소득당 공동대표입니다. 지금은 당 상임대표 권한대행도 하고 있고요. 네. 예, 지난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가 아쉽게도 2위로 낙선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자,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당백 용해인 오준호 막 이렇게 쓰는데 일당백 용해인 아이디일까요? 그 용해인 의원이 직접 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일어나서 글쎄요. 맞으면 맞다고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직접 썼을지 아니면 용해인 의원 팬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석유가스전 사태 이거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해드리면 네. 좀 갑작스러웠죠. 갑작스러웠어요, 네. 진짜로.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갑작스러웠다. 정말, 예. 6월 3일 날 아침 10시에 네. 동해안에 석유와 가스가 약 140억 배럴이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데 그 가능성은 20%다. 네.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었고요. 네.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네. 기자들한테도 어떤 기자는 5분, 어떤 기자는 10분인 그러는데 네. 어찌됐든 9시 한 50분, 55분에 공지가 나왔답니다. 네.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하겠다. 근데 그 내용은 기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이 발표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죠. 제일 큰 게 과연 가능성이 몇 %냐. 제일 큰 거였고요. 두 번째, 과연 1km 이상의 깊은 수심에서 채취를 하는데 과연 채산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석이 됐느냐. 그다음 또 하나가 액트지오라고 얘기하는 그 탐사 전문 기관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이제 거론이 됐었죠. 1인 회사다, 뭐 세금도 찬압을 하고 있었다. 과연 이 회사에 이런 국가 대사를 맡기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었고요. 저는 이제 그 당일날 아침 10시에 발표하는 시점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선택한 시점이 맞는 건지 되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식시장. 워낙 큰 건데 이렇게 발표를 성급하게 장중에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문제 제기도 했었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과연 그렇게 시급하게 그렇게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슈를 대통령이 직접 그 시간에 발표하는 것이 적절했냐. 그리고 그것들이 과연 정말로 대통령이 발표할 만큼 무게감과 그다음에 가능성과 그다음에 경제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건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제기가 있었고 결국에는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을 자초하는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에요. 왜 하필 직접 그 시간에 굳이 직접 발표를 했느냐. 그 부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직접 하셨나. 10시에 오전에. 그래서 왜 갑자기 그때 했느냐, 국면 전환용 아니냐라는 어떤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또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고 있는데 아직 회복도 제대로 안 됐고 또 고물가, 고금리로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발표를 한 거고 총선 전부터 충분히 검토했으나 정치적 목적이었으면 총선 때 발표하지 않았겠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표하던 때에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회담이 연속적으로 열리는 그 사이에 갑자기 대통령이 나타나서 발표를 하고 또 회담을 해야 한다면서 또 사라지셨어요. 아프리카 정상들과 회담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갑자기 이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교적 결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례일 수도 있다. 대체 그때 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충분히 검토했다면 다음 기회에 이제 해도 되는데 왜 산자부나 대통령실 측근조차도 모르게 했을까? 그리고 충분히 검토했다면서 대통령이 발표하는 이 기본 개념들이 사실 많이 틀렸어요. 틀린 것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뭐 매장량이 얼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그 업계에서 시추를 해서 확인되고 나서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은 뭐 잠재적인 자원량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발표했다는 말은 전혀 못 믿겠고 실무진에서는 뭐 이런 검토를 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다가 최혜병 수사 외압 같은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을 발표함으로써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받으면 잘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 하필 그 시간을 딱 골라서 긴급하게 발표하고 다른 회담이 있다면서 사라지신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자원개발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이고 전문가와 국민들이 잘 따져봐야 되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서 오히려 의혹만 더 부추기고 국론이 더 분열됐다. 대통령실이 말씀하신 국민에게 희망을 과연 주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아브레우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의혹이 좀 해소되거나 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산자부 해명도 그렇고 아브레우 그 대표가 고문 기자회견 뭔가 해명이 더 풀리는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브레우 그 양반이 6월 6일 날 귀국했죠. 귀국했습니다. 방한을 했죠. 방한을 귀국은 아니죠.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방한을 한 거죠. 제가 용어를 저도 수정을 했습니다. 방한을 했는데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뭐 나름대로는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산자부의 해명도 조금 석연찮은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제일 큰 것이 뭐였냐면은 그 회사가 이제 소위 영업세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영업세 체납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중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영업세 체납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거 아니냐라고 답변을 했을 때 산자부에서 그거는 우리의 실수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만큼 일 처리 과정이 매끄럽고 치밀하고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우리가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회사의 진면목을 알려면 과거의 트랙 레코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트랙 레코드의 핵심이 뭐냐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고 직원이 몇 명이고 보고 판단해야죠.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냐. 기본적인 사실은 딱 우리가 검증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금도 안 내고. 석유공사라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기업이 이런 그 석유와 가스 매장을 시추하는 전문기관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도 조사를 안 하고 계약을 했다? 그럼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산자부가 또 쿨하게 우리 잘못이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저는 정말 이 문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원이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정말 아쉽습니다. 자원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가 날개를 펴고 기름 나듯이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럴수록 정부는 좀 더 진지하고 또 국민들에게 믿음이 가는 하나하나의 정책과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 정치적 사건으로 또는 또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또 아까 뭐 희망을 드린다 그러는데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저는 차근차근하게 해야 된다. 정부가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 비용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좀 나서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의 뭐 진성준 의원인가요? 정책위 의장이 진상 규명 없이는 돈 예산 안 해준다. 일단 의혹 해소해라라고 하는데 뭐 기본소득당이나 비슷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예, 저는 아브레우 네. 그 대표가 첫 번째 기자회견 했을 때보다 네. 출국하기 전에 KBS와 단독 인터뷰를 한번 예. 했는데 예. 그때 의혹이 더 증폭돼서 이런 정말 정치권으로부터 좀 각성을 하게 만드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참 뭐 이른바 박민의 방송이라 불리는 KBS와 단독 KBS 요. 인터뷰를 예. 했는데 예.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브레우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망 구조를 한 7개 발견했는데 이 중에서 자기라면 위험 부담이 작은 것부터 파겠다라고 하면서 그 말 속에서 석유공사에 그러한 조언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네. 말해 석유공사의 와는 이런 시추 대상지를 결정하는 것까지도 컨설팅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 어디를 파라고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저는 이것이 과학자의 접근이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접근 같아요. 이게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예를 들어 20%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5개의 시추공을 팔 때 제일 높은 게 그쯤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15%, 10%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레우의 접근은 기름이 좀 안 나오고 상업성이 적더라도 일단 기름이 나오기는 하는 그런 곳을 파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그래서 한 번은 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기름이 많이는 안 나왔지만 조금 나왔네라고 하면 또 파고 또 파고 또 팔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아브레우 대표는 또 컨설팅 자문료를 또 받을 거란 말입니다. 돈 받겠죠. 이 돈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아브레우 대표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좀 걸려있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정말 과학적인 어떤 결과에 따라서 정확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을 파는 게 아니라 네. 일단 국민들이 봤을 때 기름이 조금 나오네 계속 파봅시다라고 하는 여론을 이끌기 위한 어떤 의도가 아브레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병우 위원장님께서 뭐 SNS에 당시 글을 바로 게재를 하셨던데 저도 본 바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석유가스 뭐 안 납니다. 전량 수입하잖아요. 이게 나고 안 나고가 말씀처럼 주가에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시장을 개장하기 10시 그 무렵에 주식시장 하기 전에 그때 했다. 이게 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주가 관련 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대형 호재죠. 네, 누가 보더라도 단기 대형 호재인 거는 주가 분명한 전문가시잖아요. 거죠. 주식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하루 이후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올리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근데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21대 국회 주식과 증권시장을 경험했던 의원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그래도 부족해 21대는 보입니다. 한 3명이 있었거든요. 네. 3명이 있어서 저하고 이용우 의원하고 홍성국 의원이 서로가 이렇게 이제 코멘트도 달고 했는데 주식 전문 22대는 자본시장 출신들이 없어서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을 올렸습니다. 네, 네. 하루에 열을 두고 네. 올렸는데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1,400만입니다.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간접적인 투자자까지 합치면 전 국민이 네. 주식시장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발표를 할 때 항상 자본시장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네. 특히나 국정을 책임지고 아하. 또 국정에 있어서도 국정을 리드하고 있는 용산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 발표를 보고 야 정말 용산의 시스템이 무너졌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설령 10시에 발표하려고 대통령이 마음을 먹더라도 예. 주변 참모들이 말렸어야죠. 시간상 안 된다 해야 된다. 이거는 시급성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다. 꼭 10시에 할 게 아니라 장 마감 후에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시간대 잡아서 예.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를 할지 그 주식이 없는 사람은 매수를 할지 시간적 여유를 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종목 선택을 할 수 있는 예.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또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욕심을 가졌더라도
주변에서 말려서 내는 거고요. 네. 저는 이게 소통이 안 돼갖고 혹시 대통령과 주변 몇 사람 말고 나머지 이 수석들은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완전히 단절돼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파트와 그다음에 정말 전문적으로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을 아는 이 수석실과 소통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걸 알면서도 참모들이 진언을 했는데 대통령이 묵살을 했는지 무시하고 참모들이 했으니까. 몰랐는지 또는 전혀 소통이 안 된 건지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이거는 참 용산의 시간 자체도 안 맞다는 거잖아요. 시간 자체가 안 맞은 안 맞다. 것을 예. 갖고 분석을 해보면 용산의 의사결정 구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아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하. 합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럼 어느 것이라 해당되더라도 소통이 안 된다? 그건 큰 문제죠. 그렇죠. 진언을 했는데 묵살했다? 그것도 문제고 진언조차도 못했다? 그건 무지의 소치고. 더 문제죠. 그러면 도대체가 이 용산이라는 곳이 대한민국 전체의 국정을 컨트롤하는 타워인데 이러한 시스템으로 앞으로 3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네. 정말로 저는 상당히 큰 걱정을 하고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자본시장을 아는 사람은 대기업들이나 이제 중견기업들이나 기업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영업실적 공시도 장중에 안 합니다. 장 마감 후에 합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래야지 오후 내내 생각하고 그렇죠. 밤에도 해서 이 겉으로 숫자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하인드가 무엇인지 네. 이렇게 보면서 다음날 또 매매를 판단을 하는 하고 거거든요. 하는 거잖아요. 이 이성적으로. 모든 게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호재가 발표된 것을 그것도 장중에 막 트레이딩이 일어나고 있는 그 10시에 발표를 한다? 네. 정말 있을 수 있을 없는 수 일이고요. 없다.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서킷 브레이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가면 딱 중지시키잖아요. 서킷 브레이크는 하락된 단어인데요. 예. 너무 많이 내려가면 죄송합니다. 예. 상승은 아니고 하락시인데 네. 그럼 뭐냐면 주가가 일정 정도 하락할 때 한 20분간 매매를 정지시킵니다. 그렇죠. 그만큼 생각하고 판단할 여유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게끔 이런 금융 당국에서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공정 가격을 형성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부 당국이 그 주가의 흐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중대 발표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저는 일어나지 않았나. 방글라님께서 자본시장 아는 의원이 없으면 어쩝니까? 라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네. 21대 3명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보수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역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없습니까? 자본시장과 주식시장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그 내용을 아는 분이 있는데 그 업계에서 일하고 저는 이제 시립직업부터 들어온 케이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의원들은 뭐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알고는 있겠지만 그 업계 출신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고 정말 국민의힘이 보수당 맞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주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테마주가 급등했습니다. 그 발표하고 그리고 또 그 아브레우 기자회견에 또 급락해 버렸어요. 뭐 알고나 주식시장 다 알아요. 아니라도 딱 빠져버리거든요. 눈에 띄는 게 한국가스공사 임원 4명이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니까 주식을 전량 매도했던데 이 부분도 저는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뭐 범죄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보도만 보면 네. 뭐 주주총회 이후에 이제 임원이 되어서 자사주를 뭐 매각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누가 봐도 좀 오비락 그 같은 시간에 왜 그때 하필이 합니까? 상황이고 이게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작전 세력이 개입한 것 예. 같은 느낌이 들죠. 실제로 한국가스공사 주식도 급상승을 했다가 했고, 또 훅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졌어요. 네. 사실 한국공사 자체는 이 유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유전은 석유공사가 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뭐 좀 더 보도를 지켜봐야 되고 만약 이게 해프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발표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나 국민들에게 이런 혼란과 불신을 줬는가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발생한 문제라서 국민들에게 어떤 좀 더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게 한 말씀만 더 예, 말씀 드리면요. 주십시오. 이게 이제 오비락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언론에 나온 것은 매도 시점이 6일인가 7일인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산 후,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이 3일 결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 매도한 날은 3일, 4일이에요. 아. 3일이 언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이 주제를 발표한 날이고요. 날. 4일은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비락 치고는 너무 날짜가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것은 결제 시점이고 네. 실제 매도 주문을 낸 것은 3일과 4일이었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건 확실한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래서 3일 결제 이후에 정산된 것이 금감원에 보고가 되는 네. 거고요. 실질 매도하고 매수한 것은 3일 전 네. 영업일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3일과 4일에 매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도를 보면 뭐 주주총회에서 일주일 내에 팔아라 해서 그때 팔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한번 파봐야 되는 문제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도 조금 봐야 되는데요. 내부 규칙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보통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6개월 이내는 매도를 못하게 하고 그렇죠. 있어요. 다시 말해 단기 매매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중장기 매매는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시장에서는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자사주를 매도를 하면 안 좋게 나쁜 뉴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스공사는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이다 보니까 또 다른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일반적인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조금 특이한 변명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의혹이 가중되는 상황인데 대통령 부부 해외에 지금 순방 중입니다. 뭔가 논란만 던져놓고 가버렸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은 뭐 내치를 이유로 외교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김건희 여사를 공식 석상에 복귀시키려고 외교를 이용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또 순방에 맞춰서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배우자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어서 사건 종결한다라는 어이없는 또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비행기에 오를 때 에코백을 들고 올랐는데 에코. 누가 봐도 참 명품백 논란을 그냥 밟고 가겠다, 무시하고 가겠다는 뜻을 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국가 내적인 현안이 정말 부지기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번 뭐 동해 유전에 대한 의혹도 있지만 6개월째 가고 있는 이 의사 파업, 의사의 이제 다가오는 났어요. 어떤 휴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지금 북한의 오물풍선 이거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지난해에 예비비 500억 원을 써가면서 외교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네. 충분히 다니셨고요. 지금은 이 국내 문제 해결에 먼저 좀 집중을 하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외교를 김건희 여사 방탄에 이용하는 것 같아서 매우 좀 씁쓸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정말 외교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가야 근데 되면 과유불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번에 방문한 나라 중에서 카자흐스탄은 두 번째 방문한 나라입니다. 네. 예, 우리가 한 나라를 대통령이 두 번 방문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 정도 아니면 사실은 거의 없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대외적인 명분은 뭐 여러 가지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뭐 리튬이라든지 네. 우수한 자원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차가 잘 팔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네. 우리나라의 차의 세일에 좀 도움이 되게 하겠다. 물론 저도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굳이 그거를 대통령이 꼭 가서 해야 되는 건지 잠깐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외교적 루트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나라를 두 번씩이나 방문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설득을 할 수 있을지 또 출국하자마자 다음날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다 보면은 사실 이번 방문은 김건희 여사가 대동을 안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혼자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순방은 항상 같이 가야 되나? 국민을 위한 정치적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김건희 여사를 대동해서 가시고 그 다음날 권익위가 발표하고 뭐 이런 것을 보면 또 이것 또한 아까 말한 대로 자꾸 불신을 자초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요. 정말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 대해서는 국민이 박수를 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정말 좀 환영을 하는 그런 문화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준호 대표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 에너지 좀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스전 그 개발 계획 발표했던 거 어쩌면 또 세계적 흐름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냐. 탄소 중립을 좀 얘기하는 건데 글로벌 흐름하고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이번에 동해 유전이라는 어떤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마주하면서도 네. 좀 더 깊이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예. 과거에 인류가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철기로 넘어간 게 돌이 떨어져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탈화석 연료라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막바지에 지금 우리가 유전을 발견했다고 해서 또 그게 설령 상업성이 있다고 해서 네. 열광만 할 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오늘 석유를 캐서 당장 내일 쓸 수 있으면은 장점이 확실히 더 많을 거라고 예, 바로 생각합니다. 칼칼칼 나온다 지금. 그렇죠. 네. 우리 한 해 어쨌든 200조 원 가까이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예. 나라로서 또 그게 국가 총수입의 25%가 이르는데 일부라도 대체할 수 있으면 예산을 아껴서 더 좋은 데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정유 산업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중동에서 가져와서 정제하는 그 원유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텐데 네. 문제는 이것을 설령 상업성이 있다 해도 개발을 했을 때 10년에서 15년 이후에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환경 규제는 점점 그렇죠. 강해질 겁니다. 정유 산업만 해도 탈황 작업, 이 황을 없애는 작업에 점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서 사실 마진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탄소 국경세 같은 무역 장벽도 높아질 거고요. 반면에 이 태양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 가격은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전이 개발되었다면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것이 상업성이 있는지 언제부터 가능한지 같은 것을 충분히 집단지성을 통해서 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했었어야 되는데. 자원이 있으니까 캔다, 캐면 우리 부자 된다 같은 좀 20세기적인 그런 논리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만 보태자면은 기왕 이걸 하기로 하면 좀 더 신중하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은 한국 기업들이 이것을 채굴하는 데 참여해서 네. 그 이익이 외국에 나가기보다는 한국 내에서 공유되는 방향도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인데 지금 아리백 관련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또 최저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결국 아리백 대통령 뭐 선거 중에는 잘 몰랐다 이제 몰랐지만 이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 나중에 수출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꼴찌에서 될 일입니까? 이게? 심각하죠. 사실 대기업 임원들이나 그다음에 오너들을 만나보면요. 네. 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스러워죠. 네. 잘 모르는 제가 봐서 걱정스러워요. 이제는 수출할 때 과연 그 수출 제품을 네. 어떤 에너지원으로 만들었느냐라는 것을 본다는 게 아리백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리백이죠. 근데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 이게 이념적으로 지금 진행되면서 뭐 재생에너지 예, 뭐 이런 원전을 계속 더 지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것이 물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원전에 대해서 호불호 또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지만 글로벌한 큰 트렌드를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글로벌 트렌드는 이제 모든 제품을 신재생 에너지를 갖고 생산을 해라. 네. 이게 이제 국제적인 합의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큰 흐름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큰 흐름을 미세 조정이 아니라 대폭 조정을 하려는 게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은 윤 정부의 이념적 목표를 이루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에 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삼성, 현대, LG, 한화 나름대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런 경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업이 커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합니다. 네. 물론 정권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 번 이렇게 정책이 결정되면 그거 바꾼다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정권의 이념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정말 이 작은 나라에서 제조업 강국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계속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게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원전이 아닌 신재생 에너지로 시프트 해야 된다. 네. 이거는 글로벌한 목적에 우리가 충족을 해야만이 대한민국 제조업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명감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앞서 전문가시니까요. 앵커님께서 네.
그 전북 부안 네. 지진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네. 이 전북 부안에 지금 4.8의 지진이 났는데 거기서 20km 떨어진 곳에 영광 핵발전소 단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 영광 핵발전소가 매우 노후화돼서 네. 지금까지 사고가 한 180건 가까이 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원전에서도 사고 비중이 매우 높은 곳인데요. 이 원전이 수명이 내년이면 끝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네. 계속 연장시키겠다고 네. 하고 게다가 원전을 더 짓겠다고 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데는 이 원전을 하여튼 다시 부추기려고 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확충하는 것은 단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도를 넘어서 앞으로 국가 경쟁력, 혁신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 재생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투자해서 후순위가 될 거라고 경고하기까지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적인 비전을 봤을 때 탈원전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서 재생에너지를 확충해 나가야 되는 아주 그런 국가적인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나 지금 이탈해 있고 그 이탈해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골든 아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안타깝다. 이번 국회가 정말 집중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좀 해야 될 얘기가 좀 더 많은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입니까? 끝입니까? 다음에 또 더 모셔서 스튜디오 모셔서 또 말씀 너무 멀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병욱 위원장, 오준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